발표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현대모비스 데이터 사이언스 1팀장 정창모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기반의 차량 부품 제조 혁신 사례고요.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차량 부품 제조를 혁신한 주요 사례 6가지하고 그에 앞서서 저희가 전사의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거버넌스를 가지고 인공지능 적용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기아차와 현대차 모두의 서비스 부품을 제공하는 일종의 물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회사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가 R&D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크게 보면은 자동차 부품의 연구개발과 제조 그리고 그것들을 유통하는 두 부분으로 사업 분야가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히 좀 나눠보면은 사업 분야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공지능을 각 사업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 큰 하나의 그 밸류체인상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하에서 각각의 어느 정도 어떤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비즈니스의 문제는 무엇일지를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것들을 예시적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틀을 가지고 새로운 과제들을 좀 발굴하고 있고 비즈니스의 중요도가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자원을 투입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총무나 인사 재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나 전통적인 기계학습 기술들을 적용해서 업무를 효율화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좀 충실하게 담당하기 위해서 회사 전체적으로 DNA 위원회, 데이터 앤 어널리틱스 위원회라는 것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목적은 전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석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라는 데 목적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분석 자원이라고 하면 분석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들,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그리고 거기에 적용됐던 펑션 단위 알고리즘들, 그리고 인프라 플랫폼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제공해주는 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업에서 비즈니스 문제를 정의하고 그 유사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었는지를 정리해 놓은 일종의 사례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사적으로 관리를 하고 유사한 문제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각각의 자원들을 현업에 제공해 주기도 하고 가이드를 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직접 분석을 할 때도 기존에 썼던 분석하는 쪽에서는 이제 코드 단위로 정리된 하나의 그 신텍스들을 프로펫, 스니펫이라고 하는데 그런 스니펫들을 이용해서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짜지 않고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투자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해봤던 것들을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하는 것보다는 실패 리스크를 좀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한번 전체적으로 과제를 모으고 수시로 또 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담당자들과 이 과제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고 저희가 사업적인 중요도라든지 과제의 기술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들이 투입될 것인지 아니면 현업 인력이 어느 정도 기간 데이터 사이언스 조직에 파견을 와서 1대1 매칭 형태로 교육 지도를 받으면서 문제를 직접 푸는 방식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주고 그 교육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수행하는 한 3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전사의 인공지능 기계학습 모형들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과제를 평가하는 하나의 그 크라이테리어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큰 틀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업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사의 그 전략 방향성과의 일치성을 몇 명이 모여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각 평가 점수들도 브랜저 인과관계 같은 것들로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일종의 데이터 분석 방법론으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얼만큼 명확할지에 대해서도 현업하고 좀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분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분석 기술을 쓰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잘 확보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신뢰할 수 있느냐는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앞서 LG화학의 이제 팀장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실제로 양산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좀 어려운 것들도 있고, 실험 단계에서 데이터의 그 플럭추에이션, 그러니까 변화가 심할 때 데이터 분석의 결과들이 잘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실험실 환경이 아닐 경우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과연 분석의 결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과제, 뭐 이름은 그냥 비슷한 것 같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과제, 그리고 사업부 단위, 이제 사업본부 단위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과제, 그리고 실이라든지 팀 단위에서 스스로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과제, 이렇게 좀 범위를 나눠서 그 과제가 얼만큼이나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좀 판단을 한 후에 자원을 어느 정도를 투입할지를 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했던 과제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총 한 25건 정도의 과제를 수행했고, 연 30건 정도를 풀리하면은 수행하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난이도와 사업적인 중요도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거친 과제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생소한 용어들도 있으실 텐데 주로 이제 제조 쪽과 SCM, 수요 예측 뭐 이런 쪽의 과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많이 뭐 화두가 되고 있고 저희도 전사적인 방향성에서 집중하고 있는 전기차 부품, 그리고 작업자 안전 문제 뭐 이런 쪽의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들 중에 대표적인 것 6가지를 차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과제는 전기차 구동 모터의 헤어핀을 성형하는 공정에 대한 과제입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모터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는 일반적으로 코일을 감는 방식이 아니고 헤어핀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헤어핀을 일정한 형태의 스테이터에 꽂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을 처음 사용한 데가 GM이고요. 현대차도 거의 세계적으로 처음 사용하는 그 단계에서 도입한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초기에는 불량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량의 원인을 찾고자 했고 이것들이 코일의 문제냐, 이게 코일 이제 구리선의 문제냐, 아니면은 그 구리선을 헤어핀 모양, 그 머리핀이죠. 머리핀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설비의 문제냐를 밝히는 과제였고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작년에 좀 크게 했던 과제는 작업 로봇이 구동하는 구동 영역에 사람이 들어가면 로봇과 이제 충돌 사고가 날 수 있죠. 특히 이런 안전 환경 문제는 최근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 충돌 사고들이 이제 간간히 일어난 경우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이제 조그맣게 나오기는 하지만 작업자가 이 펜스가 쳐져 있는 로봇 구동 부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로봇을 이제 멈춰야 되는데 센서로 그 로봇을 멈추는 데는 센서가 너무 많이 필요했고 센서의 각도들도 다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자를 디텍션하는 비디오 딥러닝 모형을 활용을 해가지고 특정 부위에 작업자가 진입을 하면 로봇이 멈출 수 있게 그 알고리즘을 짰고 현재 총 한 14개 라인 정도에서 실제로 1년 정도 큰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전기차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이제 헤어핀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 위에 보이시는 게 헤어핀인데요. 머리핀 모양으로 생겼는데 저게 길이도 있지만 높이도 있고 위쪽은 살짝 휘어진 커브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CNC 정밀 가공을 구리선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였죠. 그리고 저희도 좀 고민을 했던 게 구리라는 게 이제 도체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구리선을 준비했던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저런 단단한 모양 그리고 저 오차가 없는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 있냐에 고민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기차 모터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 저 헤어핀을 포밍 해가지고 저거를 잘 정렬하고 저거를 어셈블리에 넣게 되어 있는데 저 어셈블리에 넣는 게 이게 하나 두 개가 아니라 한 200개 정도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저 어셈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안 들어간다거나 절연지를 찢고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량의 원인이 됐었는데요.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불량의 원인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큰 구리가 말려 있는 이제 구리 보빈인 거죠. 큰 이제 막대통 같은데 구리선이 이제 막 원자재로 말려서 들여오면 그것들을 설비에 쭉 끌어서 피딩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걸 이제 밴딩 툴이라고 생긴 이제 3차원으로 구리선을 형상을 만들 수 있게 툭툭 치는 그런 정밀 가공을 거쳐서 헤어핀을 정렬 지그에 넣고 코일에 삽입하는 이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 밴딩 툴에서 꺾는 각도라든지 그 힘, 뭐 토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의 차이가 조금만 있어도 저 헤어핀이 의도했던 형상대로 나오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저 코일에 삽입할 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각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 셋을 만들었고요. 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뭐 제조 쪽에 계신 분들은 다 동의를 하시겠지만 설비 업체에서 데이터를 뽑아오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저 설비 업체는 이탈리아에 있는 아탑사라는 곳이었는데 PLC를 어느 정도 이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PLC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좀 걸렸고 굳이 왜 수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약간의 갈등이 좀 있긴 했지만 저희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뽑아왔고 그것들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성형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총 4,691개의 세팅 값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밀 설비다 보니까 이제 꽤 많은 성형 설비의 세팅 값들이 존재했고 그 세팅 값들 중에 양산 중의 데이터를 뽑은 거여서 그래도 작업자들이 이 세팅치를 변화시키는 값들이 한 286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은 실험 단계에서는 좀 의미가 있었겠지만 실제 양산 단계에서는 세팅 값들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고요. 그 중에 변화 자체가 의미가 있을 만한 분산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한 30개 정도 됐고 그리고 그 30개 중에서도 이제 세팅치다 보니까 각각의 변화 세팅치들이 다중공선성, 그러니까 비슷하게 움직이는 측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공선성이 너무 높은 값들,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4개를 뽑아서
NG와 OK에 영향이 있는지를 봤더니 영향이 있는 값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설비의 세팅 값이 아까 말씀드렸던 헤어핀 성형의 양 분량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일단 데이터 마이닝으로 어느 정도 밝힌 사례가 되겠고요. 이거를 가지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구리 코일, 즉 구리선이 문제고, 구리선에서 크게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두께와 높이,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물적인 특성, 인장 강도, 항복 강도, 신율, 이 5가지를 잴 수 있는 계측기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미터하고 와전류 탐상기를 설치를 했고요. 이걸 설치해서 모든 구리선에서의 특징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뽑아낼 수 있도록 파일럿 라인을 잡아서 이제 설치를 했고요. 이걸 통해서 직접 실험 방식으로 샘플링하지 않아도 전체 코일을 다 검사를 하고, 저희가 분량과 연관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코일들은 보빈을 처음에 넣을 때 일정 정도 뽑아보고 쓰지 않는 걸로 일단 이렇게 공정을 좀 바꿔서 현재는 저희가 이 시스템을 적용한 라인들의 이 실시간 측정 장비들을 설치해 놓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 앞에서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 로봇이 움직일 때 그 로봇의 움직임 안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식들을 좀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봇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고민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업자가 요 그림에서 보시는 펜스 안에 팔만 집어넣는다거나 살짝 상체만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안전에는 위험이 없습니다. 근데 센서 방식으로 하면은 로봇을 세워야 되고, 그렇게 로봇을 세우다 보면 전체 다 해서 하루에 한 9.1시간 정도의 생산 시간 손실이 발생이 되고요. 그것들을 비용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그래도 연간 1억 이상의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였고, 또 이제 작업자들의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딥러닝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고, 작업자가 특정 영역에 특정 신체 부위가 진입했을 때 그 부위를 인식해서 로봇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비디오 분석 알고리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는 사람을 디텍션하는 이제 휴먼 디텍션 알고리즘과 포즈 중에 어떤 부위의 신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포즈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 2개를 이제 혼합해서 넣었고요.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은 왼쪽, 오른쪽, 팔, 상박, 하박, 다리, 상하, 머리, 어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총 17개 부위 중에 어느 부위가 얼만큼 진입했는지를 그 디텍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도는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100%를 달성한 상태고, 현장에서 적용했을 때도 이제 크게 문제없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처럼 작업자가 저 정도로 진입하면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봐서 로봇이 멈추고요. 전혀 진입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일부 진입했을 때 다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뭐 모비스가 최초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분야의 상용 알고리즘들도 일부 있고, 특히 CCTV, 산업용 CCTV를 하는 쪽에서는 이런 알고리즘까지 같이 판매를 하는 것도 뭐 회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먼저 이제 현장에서 상업용 알고리즘들을 도입했는데, 저거는 요 빨간색,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바운딩 박스 안에서의 사람이 있나 없나만 이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오판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 정도의 오판율을 가지고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을 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현장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알고리즘들을 혼합해서 관절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고, 특히 위험존을 커스터마이즈한 그런 일종의 좀 공수를 들여가지고 저희에 맞게 최대한의 성능을 내도록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가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 4대에 500만 원 정도의 비용 정도를 들여서 상당한 비용 대체 효과도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어, 지금도 조금씩 알고리즘을 좀 수정해 가면서 알고리즘이 틀어지지 않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을 활용한 라인들은 국내외에 많은 공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확대 전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딥러닝이 처음에 산업용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적용된 분야라고 알고 계시는 PCB 회로 기판이죠. 회로 기판에 납땜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판정 알고리즘을 어, 딥러닝으로 구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고 그 이후에 몇 번의 고도화를 거쳐가지고 저 PHC라고 쓴 건 이제 핀홀이고요. BRG라고 쓴 건 이제 브릿지인데 각각의 소자들의 핀홀과 그 브릿지의 납땜 상태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게 가성 불량인지 아니면 진짜 불량인지를 판정할 수 있게 모형을 만들어서 국내 공장에 적용을 했고 중국에 있는 공장에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작은 소리가 안 들리지?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예,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작은 소자들의 납땜 부위가 이제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건 한계가 있고, 물론 처음에는 룰 베이스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AOI 장비들이 룰 베이스로 확인한 것들을 작업자가 2차로 확인하는 육안 목시 검사들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저희가 참여한 이 공정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의 피로도도 확실히 있고 품질의 검사의 일관성 같은 것들에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딥러닝을 적용을 해서 가성 분량과 양품 간의 저 미묘한 차이를 딥러닝 일종의 필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딥러닝 필터를 통해 가지고 가성 분량을 줄임으로써 어, 작업 시간에 로드가 걸리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했고요. 그럼과 동시에 진짜 분량들은 나가지 않도록 하는 작업들을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제조 설비에 쓰고 있는 광학 검사기라는 게 흰색과 검은색의 픽셀의 숫자를 세는 이진화 흰색 픽셀 카운팅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도라든지 아니면은 사진에 찍힌 각도 그리고 분량의 모양이 가성 분량과 진성 분량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유사도에 따라서 가성 분량을 상당히 많이 뱉어내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 그런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딥러닝 모형을 적용을 해서 가성 분량을 상당수 줄인 사례를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사례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에서 레이저 용접의 품질을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셀 그림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저 작은 통처럼 안에 쭉 서 있는 게 배터리 셀이고요. 그거를 이렇게 큰 철통 같은 데 넣어서 조립을 하는 게 하나의 배터리 모듈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모듈이 만들어지면 오른쪽처럼 그 모듈들을 쭉 엮어가지고 더 큰 납작한 통에 넣고 이게 그 배터리 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들을 자동차 밑에 깔면 이게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셀에서 배터리 그 모듈을 만들 때 이거를 그 철에 어, 그 레이저 용접을 통해서 이제 고정을 시키는데 정밀 용접이고 용접 시간이 짧다 보니까 용접 부위가 제대로 용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용접이 잘못되면 자동차다 보니까 어떤 불균형한路面 같은 데를 계속 다니면서 저 용접이 떨어지면 배터리가 흔들리면서 화재의 위험이 있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저희는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레이저 용접을 할 때 저희가 접근한 방식은 광학 센서에서 발생되는 플라즈마 신호를 가지고 그 플라즈마 신호가 양 분량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좀 봤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플라즈마 신호 자체가 안정성이 좀 떨어졌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용접을 하면서 그 흐름이 계속 나고 그걸 한 번씩 닦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신호에서 상한선, 하한선을 만들어서 그 불량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접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파형들도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계학습 모델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방식을 사용하였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플라즈마 신호의 불안정성은 뭐 크게 복잡한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이런 오른쪽 중간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경향성들을 제거하기 위한 표준화, 정규화를 진행을 했고요. 그 정규화된 그 시그널들을 가지고 1차원 그 CNN, 그 여기 각각 보시는 거에서 저 필터들을 쭉 밀어가면서 특징을 추출하는 방식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특징들을 추출한 후에 저희가 그 추출된 특징들이 어느 숫자까지 가면은 이게 불량인지 양품인지에 대한 트레스홀드를 정하는 작업을 오토엔코더라는 모형을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치 방식으로 좀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19개의 분량이 났는데 그중에 15개를 맞추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근데 여전히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현재는 그 사운드를 가지고 그 분량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해서 두 가지 모형을 혼합해서 저 잡지 못하는 분량까지 잡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순환 부품 수요 예측에 관한 겁니다. 이제 수요 예측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는 부품이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전 차종을 다 하기 때문에 100만 개 이상을 전 세계에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품의 종류도 엄청 많고 그 부품의 수요의 주기들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수요 예측이라는 것들은 과거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수요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수요가 별로 없는 부품은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과거에 무슨 패턴이 있어야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거의 수요가 없는 부품들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졌는데요. 뭐 여긴 적지 않았지만 3개월 동안 수요가 전혀 없는 부품이 전체 부품의 한 70% 정도가 됐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저 부품의 수요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저런 수요를 제때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뭐 항공운임 같은 것들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코스트도 있었고, 만약에 과소수요일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왔는데 그것들을 3일 내에 교체해주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불만족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됐기 때문에 적정 수요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저 70%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몇 가지 모델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순환이 많은 나머지 30%의 모델을 가지고 그 모델의 특징들을 추출해서 순환이 적은 모형 모델들, 순환이 적은 그 부품들과 유사도를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로 커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0이 많은, 결국 수요가 오랫동안 없는 이러한 데이터들은 과거 수요를 기반에 하지 않고 수요가 변하는 변곡점의 특징들만 추출해내는 기계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에서 내놓은 프로펜 모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좀 새로운 방식들을 사용해가지고 기존에 쭉 0으로 오다가 아주 간헐적으로 수요가 생기는 것들도 그 수요가 생겼을 때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요가 없는 것 중에서 그나마 수요가 많은 것들하고 전혀 수요가 없는 것들의 유사성을 계산을 해서 총 상위 25%의 저순환 부품 중에 고순환인 부품을 샘플링한 다음에 이것들의 특징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모형들을 사용을 해서요. 즉 기존에는 수요가 없는 모형들 같은 경우는 부품은 그 수요 예측을 잘 못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모형들을 적용을 했고 이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저순환 부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시장을 많이 차지하게 될 친환경차, 결국은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전기자동차, 수소차 이제 이런 것들도 과거에 부품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형을 가지고 수요를 예측하는 데까지 이제 확장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소개가 될 것 같은데요.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저런 수요 예측 외에도 SCM 관점에서 물류의 거점을 어디에 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투자, 이제 수천억 단위의 투자가 들어가고 한번 결정을 하면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신중하게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새로운 어떤 딥러닝 기법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최적화 문제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풀어본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총 비용이 어디에 물류 거점을 두었을 때 최소화될지에 대한 최적화해를 찾는 것들을 목적으로 이제 목적 함수를 놓고 제약 조건을 넣어서 문제를 풀었고요. 저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2에 55,500승 정도가 됐고, 뭐 이것들을 가지고 수리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제 최적화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그 세일스맨 트래블링 문제 같은 것들이고요. 물론 실제로는 계산해야 되는 계산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약 조건을 잘 넣는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너무 많은 조건을 걸다 보면 계산이 폭증해서 결국은 실제로는 계산이 안 되는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이 폭증하지 않는 수준에서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 양만큼을 현업과 논의를 해서 제약 조건을 정하고 문제를 푼 사례입니다. 뭐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어디에 그 로케이션을 저희가 GPS 자료를 외부에서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위도와 경도를 찍어서 물류 거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 그렇게 되다 보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두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희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제 작업자들의 이슈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위치들을 조금씩 제약 조건을 바꿔가면서 5가지의 시나리오를 놓고 여기에 두었을 때 총 비용이 얼만큼 발생하는지를 계산해서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그런 사례입니다. 이 나머지 사례는 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제조다 보니까 이 너트런너, 저희 너트 조일 때 얼만큼 제대로 꽉 조여졌는지를 판단할 때 예전에는 이제 회전 수만 가지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 회전 수만으로는 좀 샘플링을 하는 거다 보니 불충분하고 전체적으로 그것들이 다 잘 조여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꽉 조여져서 항복점을 지날 때 저 토크가 뚝 떨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회기선이 생겼는지를 보는 분할 선형 회기 방식들을 써서 지금 토크런너 작업자들이 저 화면을 보고 저것들이 충분히 잘 체결이 됐는지를 보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의 그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설계 모형들을 해석할 때 직접 해석하지 않아도 데이터로 해석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모형을 만든 사례입니다. 뭐 이것들도 유사한 사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발표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뭐 저만 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좀 평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5년 이상 현장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그리고 뭐 이전에 다른 경력들까지 합쳐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를 적시에 적절하게 확보하는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단순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쓰더라도 적정한 데이터가 있다면은 원하는 어떤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 뭐 평이한 얘기지만 가장 중요하고요. 최근에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툴이라든지 패브릭 툴, 뭐 이런 데이터 맵 같은 것들을 구축하는 것들이 물론 처음에 할 때는 좀 과제의 범위도 크고 비용도 좀 많이 들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갖춰 넣었을 때 그냥 단발성으로 과제 하나 하고 끝내고 이런 것들을 몇 년 동안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체계를 갖춰 놓는 것들이 처음부터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데이터 분석이 약간의 IT 부서랑 같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시스템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어떤 요구 조건을 내고 그거를 쭉 진행을 해서 마지막에 결과를 딱 오픈을 하면 만족되는 성과가 한 번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애자일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보고 조금 나눠서 분석해보고 결과 보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데이터 다른 거 모아서 또 분석해보고 다시 적용해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이렇게 돌면서 좀 과제를 하는 쭉 선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결국은 근처까지 가는 약간 뭐 밖에서 보면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의 개선이 결국은 큰 그 결과를 내는 누군가는 뭐 우스갯소리로 약간 방망이 깎는 노인 같다는 얘기도 하는데 결국은 목표하는 그 순간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이터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조직 간의 사일로가 있으면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데이터 한번 달라고 데이터 주간 부서에 얘기하고 해봤는데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면 또 달라고 하면 지난번에 달라고 했는데 왜 또 달라고 하냐 라든지 아니면 현업 조직들도 요구 조건 줬는데 뭘 자꾸 또 결과를 보자고 하냐 이런 식으로 한 번의 일회성 프로젝트로 생각하면 결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뭔가를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
이것이 데이터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잘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더라도 이제 AI 모델이라는 게 뭐 한 2, 3주만 안 봐도 성능이 조금씩 틀어지고 또 원했던 성능보다 저하될 수 있고요. 언제 또 데이터에 노이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델업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이런 단계는 좀 많이 지난 것 같기는 하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AI 굉장히 신기하네 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아무도 이제 관리를 안 하는 거죠. 만들어 놓은 쪽에서는 이미 만들어 놔서 적용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모르는 거고 사용하는 쪽에서는 뭐 AI라는 거 어떻게 다룰지도 모르는데 뭐 만들어 놓고 적용해 놓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고화 모델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다가 뭐 AI 만들어 놨더니 아무 소용 없네. 이렇게 되면은 세상은 다 AI로 가고 있는데 뭐 약간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나중에 쫓아가야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계속 운영단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현업들도 완전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데이터 결과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모니터링은 가능한 수준의 현장 교육들도 같이 병행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 정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사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뭐 여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DNA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신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AI를 적용하는 굉장히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서 운영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시사점까지 적시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점진적인 개선을 반복하고 그리고 MLOps 체계 구축 뭐 이런 시사점까지 잘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팀장님, DNA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과제들이 발굴이 되면 25건인가요? 발굴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과제는 어떤 방식으로 좀 수행을 하시게 되나요? 현업 전문가랑 이제 위원회에 계시는 AI 전문가가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별도의 TF가 구성이 되는지, 아니면 외부의 AI 전문 회사에 외주를 주기도 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운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설명을, 발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크게 사업적인 중요도와 난이도를 좀 고려를 해서 과제를 나누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외부에 있는 기관들 또는 학교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 현장에 적용돼서 꼼꼼하게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부에 있는 저희 분석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게 아직까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제들은 저희 분석 전문가들이 1명 또는 2명이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현업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일종의 작은 TF 형태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현업의 역할은 비즈니스적인 의미를 좀 해석을 해주고 데이터에 대한 의미도 좀 해석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부 단위의 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현업에서 그 과제를 발의하고 담당한 담당자가 저희 조직으로 파견을 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파견을 와서 저희랑 같이 물리적으로 같이 앉아서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제의 담당 데이터 분석가를 배정을 해줘서 일종의 코칭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과제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그보다 좀 더 단위가 작은 팀 단위의 업무 효율화 과제들은 현업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되 전혀 지식이 없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2개월에서 5개월 정도 관련된 교육들을 선별해서 교육을 제공해주고 그 문제를 실습 과제 형태로 풀 수 있도록 하는 3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특정 부분 아까
뭐 사운드 디텍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좀 하기 어려운 부분들 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학교랑 산학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들이나 해외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 리서치 센터랑도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정창모 팀장님 오늘 좋은 발표와 상세한 답변까지 감사드립니다.